1인호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4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주인공이 가려졌고 여기에 대한 이제 6강 분석 그리고 4강 전망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매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10일이었는데 그날 또 이제 캐럿하고 현대모비스 최종 5차전 열리는 바람에 저희가 하루 늦췄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또 4강 플레이오프는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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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에너자이저님이 이정현 하드 캐리 너무 멋있네요. 마음 접고 하니까 미친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음적가니까 미친 선수가 돼버렸다. 요거 맞는 말씀이고 뭐 네. 5차전에서도 이정현 선수가 네. 거의 하드 캐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울산에서 열린 첫 두 경기, 1차전은 모비스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되게 싱겁게 잡아버렸죠. 2차전부터 반전이 일어났는데 네. 그 중심에 이정현이 있었고 4차전에 전성현이 오면서 한 번 더 분위기가 뒤집혔고 5차전에서 캐롯이 또 원정에서 잡아버리는 업셋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업셋이었고 캐럿이 사실 이제 재정난이 있고 뭐 지금 외국인 선수 뭐 1개월치 연봉은 줬다.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임금이 밀린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출장 가서도 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정을 가서도 사실 돈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 캐럿 선수들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또 캐롯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렇죠. 시리즈 이제 리뷰하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펭귄님이 FA는 이제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라고 말한 거 봤을 때 오세근 선수 안양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세근 선수의 어떤 FA 잔류에 대해서 네. 기대감을 예, 드러내셨습니다. 안양 팬분이신 것 같은데 행복 회로를 돌리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KGC가 이제 문성훈, 오세훈 선수가 동시에 FA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즌이 끝나면 KGC 시장에서도 이 두 선수의 어떤 이제 몸값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셀러리 캡 왜냐하면 지금 정규리그 우승도 이미 차지한 네. 상태에서 뭐 플레이오프 어떤 성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통 팀 성적이 올라가면 이 선수단의 연봉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KGC도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이제 KGC 팬분들은 아무래도 두 선수 다 잔류하기를 바라실 텐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돈 문제가 걸린 거는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지켜봐야 됩니다. 결혼식도 네, 손잡고 들어가야 결혼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거죠. 예.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네. 그리고 벤스원님이 김태현 선수 게임 체인저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드리블 쳐서 상대 코트까지 과감하게 돌파해서 레이업 메이드 신인 선수가 대단합니다. 사실 모비스가 지긴 했지만 이 김태현 선수는 빛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대단한 네. 이제 활약을 갖다 펼쳤고 이 가드진에 살짝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해준 선수가 김태환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바렌토스가 계륵이었어요. 네, 뭐 이거는 맞아요. 이제 현대모비스 편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김태환 선수는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담인데 조동현 감독님이 이제 여쭤봤어요. 김태현 참 잘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냐? 여름에 죽여놓을 생각이다. 요놈 딱 걸렸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여름에 제대로 죽여놓겠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잘하고 싶겠어? 알죠. 그만큼 요는 물건이다 싶으니까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정도로 지금 현대모비스 구단에서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유망주다. 기대를 많이 가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JJ 원님께서 DB는 예전 전성기 시절 소위 DB 선상 제거를 목표로 한다면 김주성 감독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하셨는데 김주성 감독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아직 결정은 나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DB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C와 캐로 시리즈 4강 프리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일단 4강 프리뷰를 하기 전에 캐럿과 현대모비스를 얘기를 하면서 6강 결산하고 4강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캐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캐롯이 이제 1차전 지고 2차전 이고 3차전 지면서 3차전에서 또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거 힘들겠다 싶었는데 4, 5차전을 내리잡으면서
업셋,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의 어떤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 또 만들어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전성현 선수가 깜짝 복귀를 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이정현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록을 보면은 1차전 21점, 2차전 34점, 3차전 26점 기록했고 5차전도 맹활약했죠. 4차전은 네. 이제 이 체력적인 어떤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었는데 거의 뭐 시리즈 자체를 굉장히 주도를 하고 현대모비스를 로슨과 함께 굉장히 끝까지 괴롭힌 선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첩 상상이 확실히 무섭긴 무서워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캐럿만 만나면 고전하는 이유, 뭐 현대모비스는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한 공수 조직을 가지고 있고, 뭐 SK라든가 KGC하고 싸우면 접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캐럿에게만 유난히 약해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6강에서 작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이제 매첩 상성에서 이제 캐롯이 앞섰고 그 중심에는 이정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현이 이번 시리즈에서는 거의 스코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스피드를 활용한 어떤 돌파라든지 미드레인지 게임, 슈팅력까지 특히 이제 이번 시리즈 뭐 조금 이따 현대모비스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현대모비스가 이 이정현이 핸들러하는 이데이에 대해서 좀 프림이나 녹스의 이 드랍백 위치를 좀 높여놨어요. 3점 라인 한 발짝 안쪽으로 그렇죠. 높여서 미드레인지 게임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정현이 스크린 받고 딱 갔을 때 녹스나 프림이 앞에 있으면 거기서 그냥 찍고 들어가서 레이업으로 리머텍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현대모비스 수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제 국내 KBL 국내 선수 중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 선수의 어떤 스피드를 이용해서 리머텍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선수가 사실 진짜 손에 꼽습니다. 맞아요. 이제 김선영의 거의 뭐 한두 명 정도 꼽을 정도인데 거기에 이정현이 그의 어떤 그런 레벨에 달하는 어떤 역량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딱 떠오르는 선수는 김선영, 변준영, 그렇죠. 이재도 정도. 이제도 그렇죠. 네, 그 정도인데 여기에 이정현이 그렇게 했고 이게 이정현의 가장 큰 장점은 전방위적인 슈팅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스크린 받은 뒤에 삼지선다. 즉 이제 3점을 넣을 수 있고 돌파해가지고 미드 점퍼를 할 수 있고 쭉 들어가서 골밑 돌파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슈팅 능력을 갖춘 선수가 국내에서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변준영이 그게 되죠. 변준영이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간 좀 뭐랄까 2% 부족한 부분이 있고 김선영은 이제 미드 점퍼가 좀 약해요. 그걸 이제 플로터로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정현은 이 부분이 아마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최대 강점이고 이 최대 강점 속에서의 어떤 농구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2대 공격을 갖다 무너뜨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여전히 플레이오프에서는 가드진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났다. 현대모비스 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바렌토스 선수의 어떤 저는 굉장히 계륵이라고 봤어요. 이번에 아바렌토스는 봤고 그걸 이제 서명진이 좀 성장을 했고 김태환이 깜짝 활약을 해주면서 메워주려고 했었지만 이정현의 클래스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좀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이 전성현이 4차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이 경기에서 3점 3방 전반에 2방 터트리면서 분위기를 바꿨고 후반에도 이제 한 방을 터트렸죠. 그리고 어제도 5차전에서도 승부처에서 그 풀업 3점 정말 결정적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3점 터트리면서 캐롯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전성현의 힘이죠. 힘인데 저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전성현이 처음에 이제 4차전에 나왔다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이제 4차전 초반에 좀 많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선에 나왔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캐롯이 게임은 좀 던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전성현이 아직도 정확히 어떤 그 100% 컨디션 아니고 여전히 이제 돌발선 난청 때문에 슈팅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캐롯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현대모비스에게 4차전에서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전성현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에 혼란함을 주고 그래서 전성현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현대모비스의 탄탄한 어떤 이제 그 수비 조직력 특히 이제 더블 팀이라든가 약속된 로테이션 수비가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는 이정현과 로슨의 공략 이 부분을 노린 거라고 봤는데 근데 전성현이 거기에서 3.3방을
승부처에서 정확하게 꽂았어요. 네. 그리고 15분 정도 뛰었거든요. 그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라고 봤어요. 한계라고 봤는데 거기에서 120%의 어떤 역할을 갖다 해줬다. 그리고 네. 5차전에서도 어떤 승리를 꼽자면 보이지 않는 승리 중에 하나가 전성현이 뒤에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수비의 어떤 준비를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하다 보면 신예들의 그런 경험 부족 때문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실전에서의 그런 수비 약간의 빈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정현과 로슨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이제 전성현의 어떤 그 가치는 그런 면에서 좀 극대화되지 않았나. 단 이제 냉정하게 보면 지금도 전성현은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닌 것 같고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세부적인 약점은 그 선수의 어떤 몸 상태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전성현의 그런 그 위력이 캐롯이 잘 써먹었다. 네. 현대모비스 혼란함을 가중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성현이 그냥 코트에 있는 것만을 파생시킨 효과로 자기가 현재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전에 투입됐을 때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전성현이 원래 같으면 베이스라인을 크게 스윙하면서 그렇죠. 돌아가는 오픈 움직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볼 핸들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렇죠. 스윙하는 동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두 방 터트릴 때도 간결하게 그냥 플레어 스크린 받아서 짧게 움직여서 터트리는 정도였고 다만 이 선수가 슛을 던지지 않아도 김세희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전성현이 뭐 엄청 좋은 컨디션은 아닐지 몰라도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슛을 던지면 넣을 것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어야 우리가 지금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3차전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딱 그 정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주면서 현대모비스의 다른 수비수들이 이정현과 로슨의 그 코트 중앙 레인에서 일어나는 2대2에서 페인트 존으로 좀 깊게 들어오는 헬프 수비를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렇죠. 게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스트레치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스페이싱을 좀 넓혀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정현과 로슨의 공격력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원래는 현대모비스가 1, 2, 3차전 이렇게 보면 이정현과 로슨에 대해서 줄 점수는 주고 나머지 선수를 막는다 이 전략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줄 점수 주는 상태가 사실 이제 터프샷이 많았었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로슨이나 이정현의 체력적인 어떤 고갈 그리고 슈팅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현대모비스로 유리하게 가는 흐름이었는데 그걸 이제 전성현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뭔가 그 리듬을 깨버렸죠.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전성현은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단 이제 4강에서는 저희가 뭐 얘기를 또 하겠지만 과연 전성현이 얼마만큼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4강 프리뷰 때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제 맞습니다. 의견 여쭤보고 싶은 게 김승기 감독이 이번 시리즈 또 잡으면서 모비스의 천적이 됐어요. 네. 지금 통산 플레이오프 상대 전적이 12승 3패입니다. 물론 이제 김승기 감독의 어떤 전소팀 KGC 전력 자체 위에 있었던 시즌들이 네. 있긴 합니다만 이런 천적의 면모를 보여줬고 이번 시리즈 사실은 어렵다고 본 시리즈 결국에 잡아냈단 말이에요. 유동 기자는 좀 이런 단기전에 김승기 감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거를 저는 이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과대평가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캐롯이 그럼 현대모비스에게 절대적인 열세였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열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함지훈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죠. 그렇죠. 장재석도 없기 때문에 좋지 않았죠. 최진수가 빠졌단 말이죠. 거기다 이우석도 5차전을 제외하면 별다른 역할을 못했어요. 지금 맞아요. 여기도 이제 핵심들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태였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많이는 안 됐었죠. 근데 캐롯의 전성현은 이제 절대적인 어떤 에이스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 현대모비스의 어떤 부상 변수 그리고 캐롯의 그런 부상 변수를 감안을 할 때는 캐롯이 이제 완전 절대적인 어떤 열세였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KGC 시절에는 제가 볼 때는 김승희 감독이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선수들을 극한으로 몰고 가서 양희종 선수가 제가 이제 우쭈르미에서 얘기를 할 때 김승희 감독에 대해서는 애증의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밑바닥까지 긁어서 자신의 최대치를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독. 좋은 감독이죠. 좋은 감독인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KGC는 좀 그 무한한 트랩 이런 부분 무한한 트랩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 때문에 기복이 굉장히 심한 잘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6강이 된 거예요. 6강이 됐을 때는 KCC가 그 본연의 힘이 분명히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가 낮기 때문에 저는 승리를 거뒀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이정현과 로슨 그리고 음. 전성현 농구 단수가 기본적으로 높았다. 음.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지금 함지훈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뭐 이우석도 없고 장재석도 없고 최진수마저 이제 중요한 순간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예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었고 서명진, 아바렌토스, 김태환 여기에 장재석 프림이었단 말이죠. 네 명이 다 초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철저한 어떤 준비를 갖다 하긴 했었지만 이런 6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감독의 어떤 전술도 전술이지만 거기에서 펼쳐지는 어떤 임기응변 이 부분 때문에 승부처에서 어떤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일 자체가 현대모비스는 또박또박 가는 스타일. 그쵸. 캐롯은 약간 좀 변형을 많이 하면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캐롯이 매치업 상승의 우위를 만든 거는 분명히 맞고 그래서 김승희 감독이 천적의 어떤 경향을 가지는 건 맞는데 그게 뭐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림과 아바렌토스 단기적 불안 요소가 됐습니다. 원래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불안 요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프림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은 네. 자, 이 거친 플레이 어필 사실 이거는 뭐 정규 시즌 전 아예 뭐 컵 대회 그 비시즌 연습 경기부터 계속됐는데 이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승부처에서 어떤 그 공격자 파울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름을 갖다 끊어먹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골밑 지배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이제 프림의 위력이죠. 위력이고 근데 이제 캐롯 전에서는 이제 하이로 게임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 그런 부분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은 그냥 평타 정도 쳤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KBL 심판진 얘기를 갖다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그 제가 한 4-5명의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경기가 좀 어땠냐 판정이 1차전은 굉장히 좋았다. 나이스했다. 근데 2차전이 문제가 있었다. 그건 이제 KBL 내부에서도 지금 지적되는 부분인데 특히 4쿼터 승부처에 그렇죠. 콜이 아예 불리지 않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유독 이제 파울콜에 대해서 약간 좀 파울콜에 대해서 좀 불리했던 선수가 프림이에요. 골 밑에서 어떤 돌파를 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봤을 때만 해도 한 2-3개 정도는 사실 이건 무조건 불려야 되는데 불리지 않은 파울들이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 판정의 어떤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림이 불리지 않으면 딴 쪽도 불리지 않으면 불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프림이 정규리그 때 자기가 엑스트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심판들한테 약간 좀 찍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뭐 5차전에서도 이제 뻑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 프림 선수가 이게 고쳐질까? 라고 봤을 때 네. 이게 본능적인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선수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좀 고민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판정 문제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4차전에서 공격자 파울 2개 나왔죠 스크린에서.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팔을 약간 벌려가지고 거기서 발꿈치 이정현이 막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 파울이고 맞아요. 두 번째는 무빙 스크린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아니 무빙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모든 팀들이 다 하는 거고 실제 그걸 봤을 때 무빙 스크린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좀 뭘까 의도적인 무빙 스크린 예를 들어서 수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약간 푸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밀려 넘어진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파울이에요. 근데 지금 KBL에서는 무빙 스크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6강 때 아예 무빙 스크린 잡을 테니까 당신들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다 잡든가.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선수에게 그렇게 불린다? 전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장면을 놓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3차전인가요? 2차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빙 스크린을 해서 같이 충돌을 했는데 거꾸로 불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프림은 기본적으로 스크린을 할 때 이 팔꿈치 위치가 살짝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다갔을 때 이정현이 넘어지면 공작 파울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많긴 해요. 근데 그 이 사전 동작에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스크린 파워를 본다. 이거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프림이 약간 찍혔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손해가 있나 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정의 일관성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이 판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황부터는 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냥 제대로 불고 그 코트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 가지고만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해서 이번 시즌 심판부는 여러 가지로 엉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이 프림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시즌 내내 거론되거든요. 프림 찍혔다 심판진에. 그리고 또 한 네. 선수가 있어요. 네. LG 마레이.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시즌 중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얘기고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심판부가 선수별로 이런 동작에 대해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그 딱 뭐랄까 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그 선수의 그 동작에 대해서는 콜을 자기네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얘기가 시즌 중에 돌았어요, 실제로. 네. 만약에 있다면 네. 그거 폐기하세요. 왜냐면 네. 이게 무슨 간시법도 아니고 그렇죠. 그 선수 어떤 네. 그 뭐야 행동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거는 심판들한테도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네. 일종의 약간 길들이기나 선수의 동작을 컨트롤하려는 어떤 행위인데 네. 이게 아직은 뭐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번 시즌 심판부에 대해서 선수들도 그렇고 사실 각 구단들도 그렇고 약간의 어떤 불만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프림 이번 6강 플레이오프에서 저는 이게 좀 약간 되게 노골적으로 약간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대모비스 구단에서 조금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실제 2차전 끝나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말 말씀대로 4강에서는 이런 좀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심판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경기 내에서.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가면 예, 돼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뭐 판정 문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은 부각은 되고 있지 않지만 플레이오프 되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동아시아 이제 선수권 대회나 동아시아 슈퍼리그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갔을 때 심판의 수준이 KBL보다 낮아요. KBL 심판들이 잘 봐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단 말이죠. 나쁘지 않은데 그런 문제가 그럼 왜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기준점 자체를 내부적인 기준점 자체를 뭔가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불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정확하게 판정 기준 세우고 갖다 불고 거기에 실수 나오면 실수 인정하고 그렇게 가면 심판분들은 욕먹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몇몇 떨어지는 이제 능력 없는 심판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6강이나 뭐 4강에서 이제 그 좋은 역할을 갖다 맡을 것 같지는 않고 다 핵심 이제 심판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심판분들은 제가 볼 때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런 이제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잘 돼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꼭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긴단 말이죠. 이 판정의 일관성 문제가 이 부분은 그 방향 자체를 아예 좀 다르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심판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제대로 100% 발휘를 하지 못하고 신뢰를 못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뭐 이동욱 기자님 말씀하신 프림도 잘한 건 없어요, 사실은. 너무 네, 잘못했죠. 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를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마지노선을 넘으면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아니고 그냥 테크니컬 파울을 불어버리면 돼요. 왜 경고를 줘? 그러니까 정말 막 이상한 엑스트라 행동에서 막 밀고 그러면서 뭐 이제 캐롯 선수들 항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테크니컬 파울 그냥 불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그 결정적일 땐 또 미적미적하다가 왜 그렇죠. 판이 깨질 수 있으니까 왜 판을 심판분들이 왜 걱정을 해요? 그건 선수가 걱정하고 벤치가 걱정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테크니컬 파울 받았다. 그 납득할 만한 이유 퇴장을 받았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벤치에서 그러면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아서 할 뿐이죠. 네, 알아서 할 뿐이죠. 그거를 왜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러냐고. 나는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프림과 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에 또 이제 저희가 게르기라고 표현하셨던 네. 아바렌토스. 예, 그러니까 사실 아바렌토스 이슈가 또 뭐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 선수의 샷 셀렉션에 대해서 저희가 시즌 내내 얘기를 했었고 네. 수비 약점도 조동현 감독이 시즌 내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더 또 부각이 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규 시즌에 이렇게 약간
여드름처럼 이렇게 여드름이라기보다 뭐랄까 그러니까 이 피부 트러블처럼 살짝 올라오던 게 단기전이 되면은 쫙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름이 네. 골마서 딱 터져버리는 그런 예, 느낌. 그러니까 딱 프림도 그렇고 아바렌토스도 그렇고 그런 이슈가 그대로 드러났. 특히 5차전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많죠. 이게 김태환과 아바렌토스를 그 투입하는 승부처 투입하는 타이밍이 완전 조동현 감독이 어긋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이 아바렌토스의 수비 능력 그리고 샷 셀렉션에 대해서 조급한 부분 이게 또 시리즈 내내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은 이제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전력을 발휘를 한 건 맞아요. 게다가 좋았던 건 뭐냐면 장재석과 이우석 그러니까 정규리그 코어 2명인데 이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을 봤을 때 그 초반에는 배제를 하고 플랜 B를 최진수 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훌륭한 게임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예를 들면 1차전에서 함지훈을 로순에게 계속 붙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5차전에서 그 4쿼터 역전시키는 상황에서 다시 아바렌토스를 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흐름 자체를 기본적으로 갉아먹고 아바렌토스 쪽에 마침 또 코너에서 3점 한 점을 딱 3점 한 방을 딱 맞으면서 거기서 흐름이 또 넘어갔어요. 그 아바렌토스 수비 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그런 상태의 어떤 딜레마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 조동현 감독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략이나 전술 자체의 어떤 방향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건 아니고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고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받쳐주는 선수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코트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 핵심이 저는 아바렌토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계륵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정규리그 때 우리가 이제 약점 지적했을 때 수비가 좀 약하고 대신에 화려하고 패싱이 괜찮고 현대모비스에서는 딱 맞는 카드. 왜 딱 맞는 카드냐? 메인 볼 헤드가 없는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채워진다. 좋아요. 채워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6강 가면 거기에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지우고 뭔가 팀 공헌들을 최대화하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슛 셀렉션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이 없었어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네. 네. 그게 5차전에서 더 두드러졌죠. 중요한 그렇죠. 순간에 갑자기 퀵3를 던져버린다든지 이거 사실 시즌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고 조영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차전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아예 조동 감독이 4쿼터에 스타트하면서 한 7, 8분 아예 아바렌토스 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정규 시즌 막판에 아바렌토스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 보면 두 가지 요인이면 3점 성공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바닥을 쳤던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수가 조던 감독이 원했던 패싱 게임에 좀 부응을 해줬어요. 패스를 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플레이오프 되니까 갑자기 또 그게 사라지고 슛 성공률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갑자기 그 패싱 게임 좋았던 것도 사라지고 완전히 말리면서 그냥 안 좋았던 모습만 시리즈 내내 솔직히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규리그 막판에는 싱글 포스트 그러니까 이제 싱글 포스트 세우면서 최진수가 거의 4번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바렌토스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근데 지금 캐롯전에서는 이제 더블 포스트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 물론 이제 1, 2, 3, 4, 3차전까지 는 싱글 포스트가 많았었죠. 뭐 장재석이나 이제 함준이 들어오긴 했었지만, 근데 그때도 별다른 역할을 못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바렌토스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과연 정규리그 용이 있고 플레이오프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정규리그 때는 이제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는 좀 느슨하게 갈 때도 있고 어떤 경기는 타이트하게 갈 때도 있는데 그래서 타이트하게 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그 선수의 어떤 능력치가 나온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어떤 약점이 보면 이 약점을 보완해야지 이 약점 보완하지 않으면 분명히 플레이오프 때 당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바렌토스 그런 게 나온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고치지 않으면 그 선수 클래스는 딱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예. 네. 뭐 유작 감독이나 뭐 조동현 감독이나 다 이 선수는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선수다 그랬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만약에 이 선수가 내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 선수는 그러면 제가 볼 땐 보내야 됩니다. 예. 별 그 도움이 정도가?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현대모비스가 시즌 전에는 말씀하신 핸들러 부족, 네. 뭔가 이제 가드로서 승부처에서 뭔가 해줄 선수 부족 상황이었는데 지금 서명진 스텝업 뵙고 김태환 등장하면서 네. 또 한번 뭔가 이제 기대주가 등장했고 이렇게 되면서 네.
지금 사실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아바리엔토스가 팀에 항상 득이 되는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의 기량 터질 때 기량은 뭐 굉장히 뛰어나죠. 이 선수가 정말 화려한 농구하는 것도 많고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은 이런 단기전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약점, 하나의 실수 이런 것들이 공략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아바렌토스의 이 단점은 되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현대모비스 이번 6강 시리즈 패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던 감독님의 어떤 운영적인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센스의 어떤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프림 변수도 있었지만 아바렌토스도 그 요인 중에 핵심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조동현 감독의 그런 평가는 조금 이제 엄격하긴 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신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선수들 네. 기복이 굉장히 많았었고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약점이 정규리그에서 한 10점 정도 이기고 있을 때 그거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에 가장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10점 정도 이기고 있다. 그랬을 때 이 감독님은 현역 시절에 놓치지 않아요. 자신이 무리하게 상점 쏘지 않고 정확하게 세팅을 해서 거기서 15점 이상을 달아나 버리면서 상대 기를 완전 확 죽여버린다고. 그게 가장 큰 강점이었거든요, 이상민 감독은.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는 이제 그런 역할, 이제 지금 메인 볼 핸들러, 그때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메인 볼 핸들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바렌토스는 전혀 없었어요. 이 선수는. 그래서 제가 아시아 쿼터 중에 최고라고 봤을 때는 이선 알바노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전 이 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뭘까 화려한 계력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이 아바렌토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쓸모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항상 이제 그런 그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그쵸. 아마 6강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조동현 감독의 어떤 그 딜레마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 현대모비스 정상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함지훈이 안 좋았고 장재석도 네. 안 좋았고 이우석도 안 좋았고 여기에 시리즈 중에 최진수가 발목 다치고 김영현도 5차전 네. 못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부상 변수가 여러 가지 작용했고 저는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게 결국에는 이우석이 거의 빠지게 되면서 네. 현대모비스 2가드, 3가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캐롯과 그냥 스피드와 스페이싱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로테이션 수비 강하고 이러면서 가드들을 많이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캐롯이 어떤 전략이 가능해지면 로슨, 이정현이 공격 너희가 다 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벌려져서 3점 받아 기어오면 3점 던지거나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렇게 돼버리니까 캐롯이 공격 리바운드를 엄청 쓸어 담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캐롯이 트랩으로 현대모비스 트랩을 꾸준히 유발하죠. 이렇다 보니까 이 공격 횟수 자체가 캐롯이 늘어나죠. 여기에 3점의 어떤 플러스 1점 마진까지 이렇다 보니까 캐롯이 뭔가 골밑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도 계속 접전 이상의 승부를 가져가는 이런 변수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게 듭니다. 캐롯은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걸 극대화시켰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코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슨이 그런 부분이었고 프림하고 로슨의 어떤 농구 센스 차이는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수비를 약속된 수비를 하고 그건 잘 됐어요. 그리고 캐롯의 3점이 터지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무슨 태풍으로 딱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막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됐어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그러면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셋업 펜스에서는 캐롯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상 프림의 포스트업인데 그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블 팀의 로테이션 캐롯이 그 정도 수비는 다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얼리 오펜스를 해줘야 되고 얼리 오펜스를 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힘이 생기면서 확 벌려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또 아바렌토스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선수는 희한한 게 정규리 때도 그랬지만 팀의 리듬을 자기한테 맞춰요. 그래서 리바운드 위에 첫 아웃렛 패스가 나갔을 때 그 선수가 치고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맞추다가 셋업 펜스에서 뭔가를 해주고 거기서 그냥 띡 던지고 야 이거 6강에서 이러면 이건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또 아바렌토스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이 선수는 이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DB와 삼성 먼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저 체크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4강 시리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이 살짝 공백기 상태예요. 지금 플레이오프니까. 그쵸. 그리고 뭐 감독 선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DB와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4강 시리즈 말씀드리겠습니다. DB는 가장 큰 이제 이슈가 김주성 감독
감독 대행이 대행 꼬리표를 떼느냐. 그리고 지금 뭐 FA 윤호영이라든가 뭐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김현호라든가 이런 선수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DB에서는 기본적으로 감독이 선임이 돼야 정확하게 선임이 돼 김주성 감독이 되든 아니면 다른 감독이 되든 돼야 이제 FA 작업 정리도 들어갈 것이고 왜냐하면 그 감독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DB가 그런 부분 잘하는 거죠. 그냥 감독이 왔을 때 선수단 정리하고 그 감독에게 맞춰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잘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포츠머스에서 이제 포츠머스가 있어요. 포츠머스 인비테이션에 네, 인비테이션에 있어요. 외국 네. 선수들 보는 네. 그 쇼케이스 무대가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감독 선임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B는 그 포츠머스 인비테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안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가봐야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김주성 감독 대행이 이제 꼬리표를 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라고 이제 완전히 다 오픈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DB가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후보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DB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즉 그렇다는 건 뭐냐면 김주석 감독 대행이 대행 꼬리표를 떼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단일 출마 현재 네. 상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여담입니다만 지난주에 대학리그 그 연세대와 동국대 경기에 네. 그 김주성 감독 등과 이제 DB 고위 관계자가 함께 오셨더라고요. 현장에 유망주도 또 연세대 또 네. 1순위 후보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봤을 때 역시 그런 정황들도 봤을 때 뭔가 이제 그쪽으로 포인트가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3년 전 기억나세요? 오리온 저희 그때 이제 소위 머리 받고 사과드렸죠. 머리 받고 사과하고 그때 와가지고 긴급 방송하고 네, 네. 저희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제. 그렇죠. 사과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때 진짜 기억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위에서 저 위에서 내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뭐 이제 그 구단도 사라졌고 다 지난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처음 이제 당황스러웠던. 그보다 너무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게 대표적인 네. 학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DB는 현재 그런 분위기다. 다만 네. 이제 좀 더 정확해지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DB가 이제 타 감독을 물색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김주석 감독 대행이 이제 대행 꼬리표를 떼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시즌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예, 이제 정규 시즌 끝나고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봐야 되게 사실 삼성은 계속 유망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에 이제 이원석 선수. 이게 핵심이에요. 삼성은 지금 보면 이정현이 예를 들어서 스텝업을 하겠습니까? 김시래가 스텝업을 하겠습니까?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뭔가 짜임새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동엽하고 이호연 지금 FA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팀들이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선수 모두 이호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짜 괄목 성장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이제 농구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악착 같은 추상적인 그런 얘기는 좀 싫지만 이원 선수에게 필요했던 그렇죠. 그 네. 근성, 네, 근성. 그걸 탑재했기 때문에 이원 선수가 FA 어떤 그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으로서 쏠쏠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호연 선수를 잡겠다라고 뭐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좀 봐야 된다. 경쟁이 붙어버리면 또 그렇죠. 달라지니까 상황이. 뭐 이동엽도 마찬가지죠. 이동엽이 실질적인 뭐 공수겸장 어떤 팀으로 가도 이제 주전 자리를 갖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쏠쏠한 그런 카드다. FA 가드 자원이다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럼 삼성이 만약에 이 두 선수를 잡을지 뭐 안 잡을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장 기대를 거는 선수는 이원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석을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사실 쉬는 시즌에는 잠재력은 있어 보이지만 뭔가 안 되는 부분들 저희가 뭐 계속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근육량의 부족으로 해서 몸싸움도 밀리고 아직 이제 스킬셋도 부족하고 뭔가 팀에 뭐 녹아들지 못하는 다만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기록적으로도 많이 상승을 했고 네. 어떤 팀의 어떤 이런 코어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된 그런 유망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음. 이 선수가 만약에 스텝업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오세근 선수가 조금씩 이제 노세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 빅맨들 지금 있는 빅맨들이 김종규는 좀 고질적인 어떤 부상 변수가 있고 뭐 이승현 괜찮지만 이승현 선수도 이제 부상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이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그렇죠. 이제 하윤기와 함께 뭔가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빅맨진의 트렌드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비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수하다 보니까 사람이 코너로 몰리니까 길을 좀 찾게 되더라. 그러니까 외국 선수와 몸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요령이 좀 붙고 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서 수비에서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중요한 거죠. 네. 왜 중요합니까? 네. 농구의 기본은 수비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원석 같은 사이즈가 좋은 선수는 수비에서 기여도를 높인 후에 공격에서 어떤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재능, 스피드나 슈팅력을 활용을 해야 이 선수가 진짜 어떤 팀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네. 그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가드들이 굉장히 화려한 역할을 하고 맨볼 핸들링을 하면서 뭔가 이제 팬들에게 볼 땐 팬들이 볼 때는 이제 에이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팀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팀의 미래나 플랜을 갖다 꾸릴 때 기본적으로 빅맨을 박아놔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비는 팀 수비는 그 골밑에서 어떤 수비가 안정화된다면 이제 외곽 수비 어떤 그 짜임새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팀 수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빅맨의 역할이 KBL에서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건 뭐 NBA도 마찬가지죠. 네. 수비는 기본적인 거고 그 중심이 이제 빅맨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텝업을 시킬 것인가 팀을 그리고 더 나가서 우승 전략을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DB에서 김정규 선수를 무리하게 데리고 온 거라든가 KCC에서 이승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어떤 그 투자를 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해가 가는 건데 삼성은 이원석이 그렇게 스텝업이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억은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이원석이 지금 보면은 웨이트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많이 됐어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즌 치르면서 체중이 쫙 빠졌어요. 살이 좀 잘 빠진 체질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 여름에 103kg까지 늘려놓고 시즌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딱 그 정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면 마른 체형의 어떤 빅맨들이 겪는 딜레마가 체중을 너무 늘렸을 때 또 어떤 스피드나 혹은 부상의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 이런 것들인데 이원석은 현재 한 103kg 정도, 104kg 정도를 자신에게 좀 맞는 체중으로 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이원석 선수는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았다. 아버지가 이창수. 그쵸. 네. 네. 그 제 아는 형인데. 네. 아는 형인데 이 형은 네. 통뼈예요. 제가 알기로는 통뼈야. 굵직하시죠. 네. 힘 좋으시고.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뭐 가끔 이제 만나고 막 이러면 그 형하고 막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좀 무서워요. 무섭다. 통뼈여서 스치면 부러질 것 같아. 그 형이 또 말하는 투도 어떻냐면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그냥 좋은 사람인데 좀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유기자 뭐해? 형 뭐 이러면 뭐 이런 식인데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 있으시고. 그렇죠. 예. 좋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 형은 통뼈인데 이원석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원석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은 자기만의 어떤 체중이나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농구는 단순히 뭐 높이 뛰고 빨리 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힘도 갖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적정 체중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원석은 지난 여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그거를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뭔가 보강이 필요하다 싶으면 뭐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보강할 수도 있죠. 예, 그렇고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휴식을 2주 정도 휴식을 가지는데 2주 정도 휴식이 끝나면 이제 필라테스 통해서 유연성이나 코어 근육 좀 강화하면서 좀 원래부터 좀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좋아요.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몸을 더 만드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처절하게 그 실패했던 그 선수가 KT의 송영진 코치 아닙니까? 외국인 선수 수비를 하겠다고 무리하게 이제 체중만 늘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코어하고 체지방
힘이 받쳐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근육량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순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중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수에 대해서 보통 보면 이제 그 간판 빅맨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영수 수비 안 해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는 가. 같은 국내 선수를 맡고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맡았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자기 공격을 못 해요. 맞아요. 부담은 가. 근데 연봉이 예를 들어서 6억 7억이다. 5억 네. 6억이다. 영수 수비도 해야지. 그쵸. 그 정도 받으면 예.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외국인 선수 중심으로 갈 거야. 음. 뛰어넘는다는 어떤 그 원대한 포부, 네. 꿈 네.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시.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영수 수비하는 게 어때서? 예. 그렇죠. 저도 해외 나가면 예. CNN, 예. 뭐 그 ESPN 맞짱 뜰 용의가 있어요. 다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 영어가 안 되죠. 외국인. 영어가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이원석이 만약에 외국 선수 수비를 한 10분이라도 할 수 있는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훌륭하죠. 그 정도만 해줄 수 있어도 삼성이 외국 선수 셀렉팅에서 이게 뭐랄까요 풀이 넓어집니다. 포워드 자원을 좀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옵션을 그런 자원으로 써서 이원석과 같이 써서 뭔가 다른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국내 빅맨이 40분 내내 막는 게 힘들죠. 예, 괜히 이규섭 위원님이 원이 오면 어떡할 건데 이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죠. 그건 예. 농알못한 얘기고 어디 KBL 제대로 예. 알지도 못하면서 예. 이제 참고로 여담입니다만 네. 이규섭 위원님 최근에 제가 한번 이제 현장에서 만났는데 벼르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를요? 이리농구에서 이동혁 기자가 저를 너무 안 돼요 안 돼 막 이러시면서 벼르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입부터 그렇게 털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입 그렇게 털어놓고 누구를 원망해? 나중에 저희 기회 되면 이규섭 위원님 불러서 약간 토론 약간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는 게 많아요. 사실. 아는 게 좀 많긴 해. 농 잘하시죠 사실. 근데 방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외국 선수 선발 위해서라도 국내 선수가 자신이 마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외국 선수 수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넘어서면은 자기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이렇게 볼 때 외국인 선수가 이제 매치업이 돼요. 근데 보통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빅맨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선수가 포스트 수비가 안 돼. 그러면 그 팀은 그 외국인 선수와 그 국내 선수의 어떤 매치를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를 하고 뭔가 조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 공략법이 가요. 근데 이원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티는 힘이 있고 상대 인식에 저렇게 해서는 별 재미가 없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렇죠.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죠 삼성이. 그래서 이승현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오세근이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원석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리그 1위에 빛나는 KG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오 버전 김상식호 준비 과정과 변화 포인트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팀은 사실 좀 심심해요. 그렇죠. 정말 심심하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명품 누룽지, 명품 죽 같은 느낌이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누룽지 이렇게 먹으려고 솥밥에 물 쭉 부어놓고 덮어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숟가락으로 긁어내겠죠. 예, 자 KGC가 13일부터 이제 1차전을 치릅니다. 캐럿과. 근데 네. 이제 2주 정도를 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KGC 입장에서 고민입니다. 이게 4강 직행한 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고민인데 이거 너무 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실적과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자 KGC도 마찬가지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나 양희종 선수 주장 양희종 선수까지 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이거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습 경기는 하지 않고 자체 청백전 통해서 시점각을 유지해 최대한 포인트를 두는 쪽 좀 안전하게 가자. 그래도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KGC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수능을 일주일 기다리는 전교 1등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는 뭘 하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까?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자 단기전 운영에서 그러면 KGC가 어떤 부분이 좀 변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많이 변하지는 않을 거고 세부적으로 변할 텐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김상희 감독님께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봤거든요. 감독님 혹시 뭐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단기전 때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정규리그 때부터 했던 믿고 계속 출전 시간 주는 어떤 이런 일은 좀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다. 에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잖아. 감독님은 그 정도까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뭐 이제 장단점이 다 있지만 우리 팀도 단점이 다 있지만 그 얘기하는 거는 또 이제 전력 노출 아닙니까? 단점 다 알아요. 상대도. 네, 뭐 단점이 많진 않지만 그죠? 많지 않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 중에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가 있을 때 정규리그에는 그 선수 일단 밀어주고 계속 왜냐면 그 선수가 자신감을 잃을까봐 계속 밀어주고 출전 시간 어느 정도 계속 줬는데 단기전에서는 그렇게 하긴 힘들다. 그래서 K 플레이어는 박지훈, 배병준, 정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다 동아시아 슈퍼리그 때 다 했던 거거든요. 다 했던 거야. 다 직접 보고 그래 다 봤던 경험하신 거야. 거. 경혜 KGC는 우리 할까 한다죠. 왜 네. 여기 한승희도 넣지 그랬어? 아 그렇네요. 예. 그 박지훈, 배병준, 정준원이 기본적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동아시아 슈퍼리그도 그렇고 치르면서 많이 좀 올라왔어요. 맞아요. 한승희까지 네. 많이 올라가. 이 네 선수가 아마 세컨 유닛의 핵심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박지훈, 그다음 배병준, 정준원. 한승희는 좀 독특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양희종이 있긴 한데 이 한승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컨 유닛은 이렇게 간다. 달라진 게 없네요. 근데 이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냥 할 것만 해도 강하다는 거죠. 할 것만 해도 정규 1등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또 지켜봐야 될 게 렌즈 아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도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정규리그 때 가장 이 업앤다운이 있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와,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철 감독이 연상케 한다. 에어 아반도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런 경기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팀에 어떤 약간의 피해가 생겨.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규리 때는 김상익 감독님이 어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적응도를 생각해서 믿어줄 땐 믿어주고 이제 이랬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아반도가 좀 오늘 좀 이 선수 또 좀 조용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빼버리고 배병준 같은 자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플레이오프는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변수를 제거하고 상수를 키우는 거죠. 네. 아반도는 아직까지는 변수입니다. 근데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인 변수. 그리고 이 선수가 아마 미친 선수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친 선수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감히 제거를 하는 게 맞는 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으니까. KGC는.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과연 이 KGC가 안정적으로 4강을 치를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강 시리즈 얘기를 갖다 좀 해볼게요.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와 캐럿부터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이제 정규 시즌은 4승 2패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6라운드 때는 뭐 정상적으로 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승 1패로 이제 KGC가 우위라고 봐도 되는데 네. 그 초반에 1, 2, 3라운드 특히 이제 2, 3라운드 때 보면 굉장한 접전에다가 극적인 역전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어떤 맞대결이 많이 펼쳐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4승 2패이긴 하지만 막판 가면서 이제 캐롯이 승리한 경우도 많았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기억나시나요? 박지훈 선수가 네, 현장에 그렇죠. 예, 버저비터 예. 몰아넣고 김승희 네. 감독이 복도에서 예.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따지던. 분노를 토하셨던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런 경기도 명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김승희 감독도 이제 어제 이제 울산 경기 끝나고 그냥 죽지는 않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또 네. 홍삼수 시리즈라 부르고 싶어요. 홍삼주 시리즈요? 네. 당근과 인삼. 예. 아니요. 네. 그 캐롯이 먼저 가서 김승희 감독이 그랬잖아요. 홍삼수도 안 주고. 홍삼수. 네, 네. 홍삼수. 네. 그렇죠. 그 기자들한테도 나눠주는 KGC에서 네, 네. 예, 그 맛있어요, 은근. 네. 제가 즐겨 먹는 음료입니다. 예. 거기 가면 꼭 먹어요. 너무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예. 저는 이 시리즈로 홍삼수 시리즈다. 네, 홍삼수 시리즈다. 예. 자, 과연 그러면은 이 시리즈에서 누가 이길까? 일단은 각 팀별로 세 가지 이슈를 보면은 네. 일단 KGC는 먼저
결국 스펠맨이 네. 자 정상 컨디션으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정상 컨디션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죠. 저희가 뭐 우려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KGC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과연 경기력이 어떨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레이오프 저승사자 오세근 과연 또 등장할 것인가? 또 하나는 세컨 유닛의 어떤 활용. 그러니까 KGC가 세컨 유닛이 굉장히 잘 받쳐주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잘 통제하면서 시즌을 왔는데 자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떨까? 요거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럿의 세 가지 이슈는 일단 전성현 선수의 부활.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뛸 것인가. 출전 시간을 네. 이 선수가 과연 30분 정도를 받쳐주면서 진짜 정상 컨디션으로 올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캐럿이 굉장히 무서워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돌발선 난청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가라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여전히 이제 안고 다니는데 현대모비스와는 다르게 또 KGC는 1대1로 막을 수 있는 문성곤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성현의 정상 컨디션을 가지고 가더라도 사실은 매치업 상승에서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닌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전성현이 과연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정현이 지금 성장을 했는데 KGC는 가드진의 어떤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준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지훈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좋죠. 요즘 네, 경기력이. 그렇습니다. 예. 이 두 선수를 40분 내내 마크를 해야 되고 마크를 당해야 되거든요. 이정현이 만약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용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정현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뭐 그리고 그다음에 로슨도 지금 스펠맨과 몬노를 함께 맡아야 돼요. 이 그렇죠. 캐럿은 이 세 선수를 봐야 돼요 무조건. 네. 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로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정현과 함께 콤보를 이루면서 현대모비스 시리즈는 프림과 녹스를 거의 뭐 농락을 했거든요. 네. 거의 농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스펠맨과 모노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스펠맨은 어쨌든 운동력이 더 좋고 외곽 그렇죠. 수비가 가능한 자원이고 몰로는 뭐 농구 9단 중에 9단, 그렇죠. 10단까지 가는 네, 네.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 매치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둘 다 똑같습니다. KGC 3대 빵.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력의 차이도 있고 어떤 체력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캐롯의 어떤 변수들이 그 현대모비스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던 변수들이 KGC에게는 안 통할 것 같다는 어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캐럿하고 했을 때는 캐럿이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스스로도 이제 아직 연결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몇 점을 앞서고 가는데 거기서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말씀드리면 아마렌토스의 어떤 그 좋지 않은 슛 셀렉션, 그다음에 어떤 프림의 돌출 행동, 또는 뭐 이제 장재석이나 함지훈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캐롯의 여전히 이제 더블팀이 휩싸였을 때 밀려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 때문에 캐롯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었었고 또 승부처에서 2점 싸움을 했을 때 로스리나 이정현이라는 강력한 어떤 그 공격 루트가 있었는데 KGC전은 이게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변칙들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캐롯이 한 경기 정도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KGC가 일방적으로 저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키플레이어를 꼽아보면 일단 KGC에서는 유독 기자는 오세근. 네. 예, 저는 스펠맨을 꼽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는 오세근, 전성현. 오세근, 전성현. 저는 스펠맨과 최현민입니다. 저는 네. 예, 최현민인데 왜냐하면 저는 현대모비스 시리즈도 최현민이 조금만 그 경력에 맞는 어떤 3점 생산력이나 네. 좀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저는 캐롯이 더 일찍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리면. 맞아요. 예. 최현민이 너무너무 못했어요. 마지막 5차전 막판에 그 3점을 제외하면 너무너무 못했고, 그러니까 이 캐롯의 스페이싱의 핵심은 결국 양 코너를 이제 양 코너를 채우고 페인트 존을 비우는 거고, 네. 그 양 코너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최현민인데 최현민이 그 자신이 생긴 3점을 못 넣어주면은 캐롯은 그냥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최현민이 터지면은 저는 그래도 캐롯이 뭔가 한 경기 정도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KGC를 괴롭힐 수도 있는 여지는 생긴다. 그래서 저는 캐롯의 키플레이어는 최현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성현인데 이게 힘과 힘 대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롯이 이제
코너에서 어떤 찬스가 생기려면 돌파 이후에 상대가 태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코너 쪽에서 있는 수비수가 도움 수비를 와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로슨이나 이정현이나 전성현이 좋은 이제 패싱 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한호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최현민도 있을 수 있고 주로 이제 최현민인데 최현민이 석점 쏘는데 그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KGC는 그냥 1대1로 막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순간적인 어떤 트랩이 뭐 있을 수 있고 스위치가 있을 수 있지만 KG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1대1로 했을 때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팀 조직력으로 막으려고 했었는데 KGC는 기본적으로 변준영도 그렇고 문성곤도 그렇고 수비가 굉장히 좋고 오세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힘 대결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지훈과 이정현을 꼽았습니다. 저는 문성곤과 이정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캐롯이 어쨌든 스몰 라인업을 구사하는 팀이고 현대모비스의 시리즈에서는 오히려 가드들이 피지컬적으로는 적극성에서 우위 가져가면서 네. 공격 리바운드, 롱 리바운드 너무 많이 따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성곤이 있다면 이건 완전 그냥 현대모비스 정글 완전 다른 판이 뒤집히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성곤으로 꼽았고 당연히 또 캐롯에서는 뭐 이정현이 미쳐줘야만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정현을 그렇죠. 꼽았습니다. 이정현은 같은 생각이고요. 네. 저 박지훈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성곤의 공격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KGC 어떤 저는 변수 아니고 상수 같고 근데 박지훈 같은 경우는 캐롯이 분명히 뭔가 수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KGC가 정규리그 때 이렇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는 없었어요. 물론 플레이오프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랬을 경우에 비슷하게 이렇게 갔을 때 세컨 유닛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박지훈이 굉장히 까다로운 카드고 그 캐롯이 예를 들어서 흰가 맞부딪혔을 때 비슷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베스트 5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KGC는 이제 그 로테이션 어느 정도 돌릴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체력적 우위가 아무래도 KGC 쪽에 좀 더 많고 거기서 승부처에서 약간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도 되니까 거기서 박지훈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한다 해버리면 여기에서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KGC 가드 중에 변준영도 무서운데 박지훈이 좀 더 무섭다. 4강 시리즈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박지훈을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